2024 파리올림픽이 막을 내렸습니다. 올림픽은 10,000명 이상의 선수가 실력을 겨루고 800만 장 이상의 티켓이 팔리며 약 30억 명이 시청하는 국제적 스포츠 이벤트의 정점이라 여겨지는 대회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번 올림픽 시상식을 보면서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아무래도 이번 올림픽 역사상 처음 도입된 빅토리 셀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는 시상대 위에서 선수들이 갤럭시 Z 플립 6 올림픽 에디션을 들고 셀프 사진을 촬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동안 올림픽 시상식에서는 개인 소지품 반입이 금지됐으나 올림픽 월드와이드 파트너로서의 확실한 효과 보장을 위한 일환으로 선수들이 시상대에서 직접 빅토리 셀피를 찍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IOC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젊은 층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삼성은 자연스러운 브랜드 노출을 통한 확실한 광고 효과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IOC는 스폰서를 보호하기 위해 MVC 마케팅에 대한 엄격한 규칙을 제시했습니다. MVC란 공식 후원사가 아님에도 소비자들에게 마치 공식 후원사인 것처럼 위장하여 홍보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이커머스 업체인 11번가의 금메달 획득 시 반값 할인 쿠폰 증정 이벤트가 있습니다. 11번가는 전 세계인의 스포츠 축제를 맞아 올림픽 기간 동안 빅토리 대한민국 기획전을 진행하여 대한민국 선수단이 금메달을 획득한 후 선착순 10,000명에게 50% 장바구니 할인 쿠폰 지급이라는 문구를 언급하였습니다. 여기서 대한민국 선수단, 금메달, 빅토리 대한민국 등이 모두 MVC 마케팅 규제의 대상이 됩니다. 이처럼 비유한 기업들은 올림픽 기간에 올림픽은 물론이고 특정 단어인 금은 동메달, 국가대표, 태극전사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올림픽 헌장의 부칙 중 하나인 규칙 40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최고 스폰서와 국가위원회 스폰서의 권리를 강력히 보호하며 이에 따라 참가 선수와 개별 후원자가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는 내용에 제한을 가합니다.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8월 13일까지 개별 선수를 후원하지만 관리기관이나 올림픽위원회를 후원하지 않는 회사는 올림픽이나 파리 2024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컨텐츠를 게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선수는 IOC를 후원하지 않는 스폰서를 소셜미디어에 언급할 수 없습니다. LVMH의 팬티뷰티처럼 올림픽 노출을 원하는 브랜드의 경우 독점권을 위해 1억 달러에서 10억 달러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렇게 IOC는 더 많은 금액을 후원하는 스폰서 기업에게 더 큰 혜택을 주어 기업으로 하여금 올림픽 후원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파트너십과 관련된 수입의 경우 IOC의 주 수입원일 뿐 개최 비용으로는 쓰이지 않기 때문에 개최 도시에게 올림픽은 그저 엄청난 비용이 드는 국제적 행사일 뿐입니다. 따라서 2024 파리올림픽 또한 주요 수입원인 자국 스폰서십, 티켓 판매, 개최국 내 라이선스, 호스피탈리티 및 상품 판매로 최대한 비용을 충당해야 합니다. 이 차트는 개최 도시의 초기 예산과 실제 지출한 비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의 그래프처럼 초기 예산에 비해 적게는 2배, 많게는 4배 이상의 최종 지출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개발도상국 개최지에게 치명적입니다. 2016년에 막대한 부채로 디폴트된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을 개최한 지 불과 1년 만에 재정위기가 너무 심각해져서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재정감시를 받게 된 그리스가 대표적 예시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열린 파리올림픽은 조금은 다를 것이라는 예측이 있는데요. 파리는 이번 올림픽을 진행하는데 최종적으로 97억 달러를 지불하고 그중 절반은 인프라에, 나머지 절반은 운영비로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4 파리올림픽은 어떻게 84년 LA올림픽 이후 40년 만에 흑자를 기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을까요?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회장인 토마스 바흐는 2017년 파리가 2024년 하계올림픽 개최도시로 선정되었을 때 여러분의 계획에 기존 시설과 임시 시설을 포함한 기록적인 수가 들어있는 걸 보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새롭게 건축될 시설에 비해 기존 시설과 임시 경기장의 수가 기록적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파리는 2017년 공식적인 유치 당시 처음 예산을 69억 7천만 달러로 집계했으나 이후에 81억 달러로 수정했으며 결국 97억 달러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는 확실히 지난 5번의 올림픽보다 훨씬 낮은 금액이 지출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올림픽 예산은 크게 운영비용과 인프라 비용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운영비용은 기본적으로 게임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인데 보안, 교통, 의료 서비스, 세관, 출입국 등 여러 가지가 포함되며 올림픽 예산에서 작지만 여전히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특히 보안 비용의 경우 9.11 테러 이후 급증했습니다. 시드니는 2000년에 2억 5천만 달러를 지출했으나 아테네는 2004년에 15억 달러 이상을 지출했으며 그 이후로 비용은 10억 달러에서 20억 달러 사이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2021년 팬데믹 기간에 도쿄가 질병 예방에만 28억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수 상황에는 비용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인프라 비용은 어떨까요? IOC는 하계올림픽을 개최하는 도시에 최소 4만 개의 호텔 객실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는데, 리우의 경우 15,000개의 새로운 호텔 객실을 건설해야 했고, 도로, 기차 노선, 공항도 업그레이드하거나 건설해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인프라 비용은 적게는 50억 달러에서 많게는 500억 달러 이상까지 소비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4년 소치올림픽에 500억 달러가 넘는 예산 중 약 85%가 스포츠가 아닌 인프라를 처음부터 구축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 450억에 달하는 예산 중 50% 이상은 철도, 도로, 공항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사용되었고, 예산의 25%는 환경 정화 작업을 진행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개최국가는 올림픽이 끝난 후에도 세계적으로 높아진 도시의 위상과 개발된 인프라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며 투자를 정당화하곤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파리는 관광도시로서 기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었기에 다른 올림픽과는 다르게 상대적으로 적은 48억 달러의 비용으로 인프라 구축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인프라 비용은 항상 개최도시에게 골칫거리입니다. 올림픽을 개최했던 도시들은 새로운 경기장, 올림픽 마을, 그리고 게임을 위한 기존 공공 인프라를 무리해서 짓거나 확장하는 데만 수십억 달러를 초과 지출하였습니다. 하지만 파리가 가장 적은 비용을 지출한 올림픽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확실한 요인은 한여름의 전력을 아끼고 채식 위주의 식당을 구성한 것보다 건설 비용으로 지출한 비용이 4억 달러에 불과했다는 점입니다. 이 비용으로 지어진 시설은 올림픽 마을, 생드니의 새 수영장, 아디다스 아레나 세 곳뿐입니다. 올림픽 마을의 경우 추후 주택가 학생 기숙사로 사용될 예정이며, 아디다스 아레나의 경우에도 파리 농구 클럽의 홈구장이 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지속 가능한 시설물들은 지역사회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의 시설들을 만들고 교통망과 인프라를 확충하는 비용은 어디서 충당될까요? 보통은 민간과 공공자금으로 나눠집니다. 하지만 공공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갈 경우 리우나 아테네 때처럼 비용의 부담으로 인한 국가경제 위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올림픽을 위해 무분별하게 경기장을 새로 짓는 것이 치명적인 이유는 수억 달러의 세금을 들여 건설한 시설들이 올림픽 이후에 활용도가 낮아지거나 아예 사용되지 않는데도 매년 유지비로 공공자금에 수천만 달러가 든다는 것입니다. 흔히 투자 비용 대비 유지 및 운영 비용이 초과해 수익을 내기 어려운 사업을 가리키는 하얀 코끼리 현상은 개최 도시들에게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리는 과거 개최지대와는 다르게 기존 경기장의 활용도를 극대화시켰으며, 예산 초과는 피하지 못했음에도 수영 경기장을 제외하고는 새로운 경기장을 건설하지 않았기에 과거 개최지대만큼의 재정적 부담을 받지 않을 전망입니다. 한편 개최를 원했던 많은 도시들이 점점 더 많은 비판을 쏟아내자 IOC는 입찰 과정을 조정했습니다. 2014년 12월 IOC는 올림픽 아젠다 2020을 발표했는데, 이는 도시들이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을 더 쉽게 하겠다는 목표였습니다. 아젠다 2020이 당시 했던 일은 1990년대 IOC가 시작한 정책들을 다시 정리하는 것이었고, 이를 통해 개최 도시의 재정적 안정성을 높이며 지속 가능성을 촉진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개최 도시들이 새로운 시설을 짓는 대신 기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신축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하도록 도운 것입니다. 하지만 비용 문제와 더불어 시설이 완비되어 있지 않은 국가들에게 이러한 기준은 되려 개최 희망 의지를 줄어들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2017년에 2024년 올림픽 유치를 희망하던 5개의 도시가 경쟁을 포기했고, 파리와 로스앤젤레스 두 곳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IOC 역사상 처음으로 2개의 도시를 동시에 올림픽 개최 도시로 선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차기 올림픽 개최 도시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대회를 진행할까요? 2028년 LA는 기존 경기장을 100% 활용하여 새 건축이 필요 없으며, 11개의 새로운 경기장을 짓게 될 2032년의 브리즈번은 막대한 비용을 발생시켰던 과거의 운영 방식으로 얼마나 유연하게 올림픽을 진행할 수 있을지 시험해볼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이전의 개최지들은 올림픽을 이용해서 신흥도시들을 세계 무대에 올려두며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보여주면서 관광과 상업 비즈니스를 유치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신흥도시와 기존 도시들이 막대한 비용을 과도하게 지출하며 국가적 경제에 타격을 입는 것을 보고 IOC는 새로운 인프라가 필요한 도시를 선정하는 것을 더욱더 피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IOC는 삼성과 같은 공식 파트너사가 광고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자구책을 강구하여 파트너사의 보다 많은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야 하며, 후원 비용으로 개최 도시들의 부담을 줄이고 인기 종목의 참가국을 늘려 보다 안정적인 관중 확보를 통한 개최 도시의 수익 극대화를 보장해야 합니다.